저기압, 열대저기압 비교하는 거 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은 그냥 전선입니다. 전선. 온대저기압은 전선이고, 얘는 뭐 당연히 전선이 없지요. 얘는 이렇게 중심이 좀이란 이런 동심은, 중심이 좀이란 동심원처럼 생겼어요. 동심원. 원이다 이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저기압인데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등압선이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생성되는 곳은 여기는 편서풍 지역이죠. 중위도. 어차피 전선이 창기단, 도움기단 만나야 되니까 창기단, 도움기단이 만나야 전선이기 때문에 편서풍 지역에서 생기고, 여기는 적도를 제외한 열대지방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도는 왜 안 생기느냐면 적도는 지구 자전 효과인 전항력이라는 것이 제로예요. 전항력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자동차인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바람이 딱 반시계로 불어줘야 되거든. 북반구는, 남반구는 시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멘텀, 뭔가 탁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탁 꺾이게 해주는 전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적도는 전항력 없고 아예 무풍지대예요. 무풍지대. 적도는 아예 바람 안 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도를 제외한 열대지방이니까 보통 뭐 열대지방은 한 23도 정도, 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동은 어떻게 하느냐. 얘는 편서풍 지역이니까 뭐 당연히 그냥 동진하죠. 동진.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서에서 약간 이렇게 북동으로 이렇게 편서풍이 약간 요러니까 아무튼 뭐 동진이라 하겠습니다. 동진. 근데 얘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무역풍 때문에 왼쪽으로 꺾였다가 북상하다가 편서풍 만나면 다시 이렇게 동진하죠. 그래서 북상하다가 편서풍 만나면 팍 하면서 꺾여서 이렇게 동진, 일본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래, 뭐, 그 다음에는 얘가 뭘 먹고 이제 힘을 내느냐, 이거죠. 에너지원. 내가 전 시간에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축구공을 떨어뜨리면, 어디까지 굴러갑니까? 축구공 지 마음대로 가느냐.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좀 과학적으로 대답하면, 축구공이 위치 에너지 때문에 굴러간 건데, 위치 에너지 다 쓰면, 결국 뭐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지면과 마찰을 할 테니, 결국 그래 되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에너지원은 바로 찬 공기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 위치 에너지 있죠. 이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운동 에너지가 비바람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열대 저기압은 에너지원이 좀 다릅니다. 더운 수증기요, 더운 수증기. 그러니까 수증기를 공급받아야 이게 수증기가 물이 되죠, 구름이. 그럼 수증기 물 되니까 기체가 액체 되니까 발열하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잡열 아닙니까, 잡열. 그래서 이 잡열로 이렇게 태풍은 이렇게 강한 비바람 몰아치는데, 이 태풍의 잡열이 어느 정도 되냐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한 수만 개 정도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태풍을 말려서 없애고 싶다라면 태풍 중심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수만 개를 동시에 터뜨려야 태풍이 말라서 없어질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더운 수증기를 먹어야 힘을 내니까 태풍은 언제서 어디서 죽습니까? 태풍이 소멸하는 경우는 수증기를 공급 못 받는 육지나, 또 수증기가 있다 해도 찬 수증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더운 수증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육지나 고위도나, 고위도에 올라오거나 이렇게 뭐 육지를 만나면 당연히 소멸하게 되죠, 태풍은. 열대 저기압인 태풍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게 눈이에요, 눈. 태풍의 눈. 태풍 눈에서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표의 기압입니다. 상층의 기압이 아니고 태풍의 지표의 기압이에요. 그럼 당연히 눈이 기압이 제일 낮고,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위험도인데요, 위험도. 태풍은 비가 와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풍속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눈보다는 눈 옆이 이렇게 풍속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태풍이 진짜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제 단면도를 보면
왼쪽은 좀 작아요. 실제 오른쪽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좀 크고, 이런 식으로 눈이 있죠. 가운데 눈이. 그래서 눈 옆이 가장 위험하게 돼 있으니, 요게 말 30kg다. 그러면, 눈의 반지름. 눈 옆이 가장 위험하다 했잖아요. 눈 바로 옆이. 그러니까 이제 눈에서 여기까지가 30kg니까 눈의 지름은 대충 한 60이다. 이렇게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표 기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면 상층에는 기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눈에 이 지표 있죠. 지표 땅에 사람 요래 서 있으면 이런 땅바닥의 기압이 눈이 가장 낮죠. 그럼 이제 그래프가 약간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음의 2차 방정식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슨 루트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냐면 그럼 태풍은 이렇게 가운데가 좀이란 거냐 이 그래프만 보고 아니면 혹시 바깥쪽이 좀이란 거냐 느낌상 이게 맞죠? 이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눈에서 좀 벗어나면 기압차가 이렇게 크지만 눈에서 많이 떨어지면 이 기압차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래서 눈 근처에서 기압차가 크다 이거지. 눈 근처에서 보세요. 기압차가 크잖아요. 여러 칸이 움직이니까. 근데 눈을 벗어나면 한 칸밖에 없잖아. 눈 가까이는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중심이 좀이라다라는 증거죠. 또 사실 뭐 잠깐 얘기하면 오른쪽 중심이 좀이란데 북반구에서는 태풍이니까. 그래서 눈도 태풍이 사실 오른쪽이 좀 크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는지를 잠시 하면 우리가 태풍 저기 앞이니까 바람이 유입되잖아요. 그래서 유입돼 가지고 바람이 이래 들어오는데 왜 이런 모양이 되느냐 하면 태풍은 북반구 열대 저기압이니까 그냥 북반구라 생각하세요.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요. 저기압이니까 매우 기압이 낮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성층권이라 치고 그럼 이제 모인 공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상승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상승하냐? 그래서 우리 태풍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원심력 때문에 이 원심력 때문에 바람이 가운데까지 못하고 가운데 전에서 이렇게 상승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올라간 공기가 여기 모이잖아요. 모인 공기는 이제 성층권이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양쪽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 괴물뿔처럼 생긴 이유가 이렇게 공기가 옆으로 가기 때문이고 문제는 이제 일부가 하강한다는 점인데 밑으로 그래서 일부 공기가 이렇게 약한 하강을 기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눈의 이 상층은 이 약한 하강 기류죠. 하강 기류는 단열 압축이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이 증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구름이 없고 바람이 잘 안 불어요. 비도 안 오지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선생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강 기류면 고기압인데 이게 눈이 가장 기압이 낮다 해놓고 하강 기류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여기서 하강한 공기는 땅까지 오지 못해요. 다시 돌아 올라가요. 그래서 지표가 기압이 낮은 건 맞고 눈의 상층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요. 그래서 눈의 상층은 약한 하강 기류 때문에 주변보다 기온도 높고 기압도 당연히 고기압이니까 기압도 이렇게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은 주변보다 눈이 기압이 높아요. 기온도 높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름이 말라 없어지죠. 그래서 눈은 비가 안 옵니다. 이게 이제 태풍의 눈의 원리고. 자, 그 다음 보시죠. 태풍이 이제 진행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 올드스쿨인데, 요즘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뭐, 불안하니까 하자면. 그 학생들이 끈질만, 선생님, 태풍 왜 올라옵니까? 이랬는데, 뭐, 이제 적도 에너지 과잉인데, 이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태풍은 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극지방까지는 못 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태풍 키가 굉장히 크거든. 이게 뭐 13, 14km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이 대륙권의 높이를 보면,
적도는 막 이게 키가 한 16km 막 이래 되는데, 극지방은 키가 한 8km 밖에 안 돼. 근데 태풍 키가 한 14km쯤 되니까 이렇게 머리가 대류권 끝에 대이게 됩니다. 그래서 극지방까지 못 가요. 천장에 머리가 닿이는 거지, 태풍 머리가. 그래서 극지방까지 못 가고, 또 태풍 신기한 게 약간 뒤꿈치를 들고 있어요. 약간 앞으로 넘어지듯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북진하다가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북진하죠. 근데 이제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왼쪽으로 한번 밀렸다가, 편서풍이 이렇게 부니 오른쪽으로 꺾여서 여기서 전향되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온 쉬운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제가 태풍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한 3일 간격의 모습이라 칩시다. 3일 간격. 그래서 1, 2, 3, 1이 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부악 이러면서 4일, 5일 하루 간격이라 합시다. 그냥 가정에서. 누가 봐도 태풍이 이동하는 속력은 어떻게 A 구간, B 구간 하면 당연히 B 구간이 빠르죠. 절대적으로 빠르다. 왜냐하면 A 구간은 무역풍 자체가 못 올라오게 누릅니다. 못 올라오게. 근데 편서풍은 올라가게끔 약간 도와주잖아요. 남서풍이니. 그래서 태풍의 이동 속도는 B 구간에서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태풍은 왜 오른쪽 위험하냐? 그냥 오른쪽이 아니고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니까, 쌤 지금 색칠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위험한 겁니다. 진행 방향의 오른쪽. 그래서 이 진행 방향의 우측이 위험한 이유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진행 방향의 우측이 위험하냐? 아까 위험하냐 아냐냐는 풍속이라 얘기했죠. 풍속이 빠르면 위험한 것인데, 오른쪽은 이 달리는 방향, 진행하는 방향과 풍향이 같습니다. 풍향이. 근데 달리는데 뒤에서 밀어주는 꼴이죠. 그래서 결국 풍속이 증가하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 태풍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한다 칩시다. 근데 태풍은 저번에 점심시간에 쌤이 이거 팁 가르쳐 줬죠. 십자가 꽂고 진행 방향의 오른쪽, 약간 비스듬하게 바람이 들어간다 했죠. 진행 방향 오른쪽. 그래서 보세요. 진행 방향은 이렇게 하는데 풍향이 보세요. 여기 같잖아요. 여기는 반대고. 그래서 진행 방향과 풍향이 같으니 진행 방향에 이렇게 우측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하자면, 좀 어려운 걸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 태풍이 이렇게 돼 있는데, 힌트가 이렇게 풍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갑자기 풍속이 20이야. 20m/s. 얘는 30. 얘는 갑자기 40. 얘는 다시 30이에요. 누가 봐도 여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겠죠? 그럼 자, 이 태풍은 지금 A 구간에 있느냐, 무역풍 구간에 있느냐, 또는 B 구간에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첫째, 이렇게 가고 있느냐, 또는 이렇게 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소리냐? 태풍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두 가지 질문은 과연 이동하는 속력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눈치 끌겠지만 태풍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태풍 속력은 원래 태풍의 바람의 풍속은 30인데 얘가 이동하는 속력이, 태풍의 이동 속력이 10인 거예요. 10. 굉장히 빠르네요. 굉장히 빠른 이 10이 더해진 거예요. 벡터 합성을 한 거지. 이동 방향과 풍향이 같으니 더해준 거예요. 바람이 세진 거예요. 근데 왼쪽 아래는 태풍은 이렇게 이동하는데 풍향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 원래 바람이 30이 돼야 되는데 풍속이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이 10과 상쇄되어 이렇게 풍속이 약해진 거죠. 이렇게 해서 태풍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무역풍 지역에서 이동하고 있구나 도 알 수 있고, 또 태풍의 이동 속력은 10 정도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만약 태풍이 빨리 이동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이동할수록 얘는 바람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동 속력이 20이라 치죠. 그럼 얘는 이렇게 20을 더해서 50 이렇게 바람이 세지지만, 왼쪽은 이동하는 속력이 20이면 30에서 20이 까져서 1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쪽과 안전한 쪽에 이 속도, 풍향의 소리, 풍속
안전한 쪽과 위험한 쪽의 풍속 차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태풍 우측이 위험한데 북반구에서 내가 우측에 놓였는지 좌측에 놓였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게 전선이다. 태풍이든 아무 관계 없다고. 이게 전선이든 태풍이든 이게 전선이라 해도 되고 얘가 태풍이라 해도 관계 없어요. 왜 오른쪽 아래에 놓인 사람이 위험하냐? 그거는 이제 했죠. 풍향과 진행 방향이 풍향과 같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가 위험한데 내가 오른쪽 아래에 놓였는지 좌측 위에 놓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10초 만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든 전선이든 이렇게 1, 2, 3으로 지나가잖아요. 풍향을 재보는 거예요. 한 10분 간격으로. 저 바람은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가니까 1번에서 2번, 3번 보세요. 시계죠, 시계.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면 아, 내가 우측 아래에 내가 놓여 있구나. 이거고 보나마나 바람 요래 될 테니까 1번. 놀러 가면 2번. 태풍이 여기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그럼 이래 반시계 되잖아요. 그래서 아, 풍향이 반시계로 되면 풍향이 반시계로 변하면 아, 내가 좌측 위에 좌측 상단에 놓였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문제를 보시면 자,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렇죠. 기억만 보겠습니다. 기억. 관측 지점은 이 점입니다. 점 P. 태풍이 나의 오른쪽을 지났느냐 왼쪽을 지났느냐예요. 그럼 태풍이 나의 오른쪽을 지났으면 풍향이 시계로 변할 거란 말이야. B처럼 갔다면 아니네 미안. P가 관측지니까 태풍이 B처럼 지나가면 태풍의 좌측에 놓이죠. 그럼 뭐 반시계로 풍향이 변할 것이고 태풍이 A처럼 지났다면 태풍의 오른쪽에 관측 지점이 놓이니 위험 반원이 되고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됐을 겁니다. 시계를 한번 봅시다. 가면 27일에는 동풍이 불다가 이렇게 동풍이 불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남풍이 불어요. 동풍 불다가 남풍 부니까 당연히 시계지. 동풍, 남풍, 서풍 이래 되니까 이 끝이 동풍이 불다가 이 끝을 잘 보세요. 동풍, 남풍, 서풍 이러니까 이렇게 시계로 돌죠. 그럼 풍향이 시계로 변한다는 거는 내가 태풍의 오른쪽에 놓였다는 뜻이니 P가 관측지니까 태풍은 A 방향으로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뭐 기억이 맞죠.